가진 거 쥐뿔도 없으면서 이젠 병까지 걸렸다고요? 가세요! 쿵 하고 닫힌 현관문 앞에서 나는 그 자리에 얼어붙었습니다. 매서운 겨울바람보다 아들의 그 한마디가 심장을 도려내는 것 같았습니다. 내 평생을 바쳐 키운 아들이었습니다. 오늘 병원에서 들은 이야기를 전한 직후였습니다. 의사가 내뱉은 말은 짧고도 잔인했습니다. 폐암 말기, 남은 시간은 석 달. 하늘이 무너지는 것 같았지만 그래도 아들 얼굴을 보면 힘이 날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아들의 집 현관문은 끝내 다시 열리지 않았습니다. 저는 그렇게 제 자식에게 버림받았습니다. 사연 시작 전에 무료로 할 수 있는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시면 제게 큰 힘이 됩니다. 차가운 쇠문 위로 며느리 김유라의 날카로운 목소리가 비수처럼 날아와 꽂혔습니다. 어머니, 저희도 먹고 살기 팍팍해요. 병원비 보태드릴 돈 한 푼 없으니까 괜히 기대하지 마시고 다른 자식한테 가보세요. 다른 자식이라니. 제게는 진섭이 말고 딸 하나가 더 있지만 그 아이는 사위 사업이 어려워져 2억 만리 타국 땅에서 식당 일을 하며 근근히 버티고 있었습니다. 제 병 소식을 전하는 건 집만 더 얹어주는 꼴이었습니다. 제가 기댈 곳은 오직 이곳, 아들 진섭이 집뿐이었습니다. 덜덜 떨리는 손으로 다시 한번 현관문을 두드렸습니다. 진섭아, 엄마야. 문 좀 열어다오. 날이 너무 춥구나. 딱 하룻밤만이라도 신세 지고 날 밝으면 갈게. 응? 안에서는 아무런 대답도 들려오지 않았습니다. 대신 거실 창문으로 희미하게 새어나오는 불빛 아래로 두 사람의 그림자가 어른거렸습니다. 제 아들과 며느리는 저를 문 밖에 세워두고 따뜻한 집안에서 저녁 식사를 할 준비를 하고 있는 것이겠지요. 무릎에 힘이 탁 풀리며 차가운 시멘트 바닥에 주저앉았습니다. 등 뒤로 쌩쌩 불어오는 바람이 얇은 외투를 파고들어 뼛속까지 시렸습니다. 하지만 그보다 더 저를 떨게 만든 것은 제 속에서부터 차오르는 지독한 한기와 외로움이었습니다. 말기 암 환자는 통증보다 홀로 남겨지는 것을 더 두려워한다고 하더니 그 말이 무슨 뜻인지 뼈저리게 실감할 수 있었습니다. 흐려지는 눈앞으로 30년 전 그날의 기억이 안개처럼 피어올랐습니다. 그때도 꼭 오늘처럼 찬바람이 불던 날이었습니다. 이제 막 돌이 지난 딸아이를 업고 남편의 장례를 치렀습니다. 남들은 번듯한 건설회사를 운영하던 남편 덕에 평생 호강하며 살 줄 알았지만 남편은 회사가 가장 어려울 때 떠났습니다. 남은 것이라곤 산더미 같은 빚과 아직 세상 물정 모르는 두 아이뿐이었습니다. 그리고 두 아이에게는 가난을 물려줄 수 없다는 일념 하나로 시장 좌판에 나물과 채소를 내다 팔며 억척같이 살았습니다. 엄마, 나 이 운동화 사주면 안 돼? 민수가 맨날 나보고 거지라고 놀린단 말이야. 초등학생 진섭이가 낡아빠진 제 운동화를 가리키며 울먹일 때마다 제 가슴은 미어지는 듯 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그때마다 모진 말을 내뱉어야 했습니다. 쓸데없는 소리 마. 신발이 없어서 못 신는 것도 아니고 그런 거 신경 쓸 시간에 공부나 한 글자 더 해. 아이들 먹이고 공부시키는 것 외에는 단 한 푼도 허투루 쓸 수 없었습니다. 제 삶은 단 하루도 시장을 벗어나지 못했습니다. 남들이 저를 보고 수군거리는 소리를 들은 적도 많았습니다. 사장 남편 잡아먹고 그 재산 다 말아먹은 팔자 사나운 여자라고. 하지만 저는 괜찮았습니다. 진섭이와 딸아이가 무사히 자라준다면 저는 어떤 오해를 받아도 상관없었습니다. 그렇게 키운 아들이었습니다. 남편의 유지를 받들어 회사는 전문 경영인에게 맡겼고 저는 그저 회사의 지분을 가진 보이지 않는 손으로 남았습니다. 그 사실을 아는 사람은
오직 고강혁, 이제는 국내 최대 법무법인의 대표 변호사가 된 그 사람뿐이었습니다. 자식들에게만큼은 평범하고 헌신적인 어머니로만 기억되고 싶었습니다. 돈이 아니라 제 사랑으로 아이들을 키워냈다고 믿고 싶었습니다. 그것이 제 마지막 남은 자존심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자존심이 오늘 산산조각 나버렸습니다. 어머니, 그만하고 가세요. 자꾸 이러시면 경찰 부를 겁니다. 현관문 너머로 들려오는 며느리의 차가운 경고에 저는 정신이 번쩍 들었습니다. 경찰이라니. 제 자식의 집 앞에서 자식의 신고로 경찰에게 쫓겨나는 어미라니. 이보다 더 비참한 일이 세상에 또 있을까요? 저는 비틀거리며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꽁꽁 얼어붙은 다리가 제멋대로 후들거렸습니다. 더 이상 이곳에 매달리는 것은 무의미했습니다. 아니, 그것은 제 마지막 남은 존엄마저 짓밟는 일이 될 터였습니다. 알았다 갈게. 목구멍까지 차오른 울음을 삼키며 간신히 한마디를 내뱉었습니다. 아들 내외는 제 대답을 듣고도 끝내 문을 열어주지 않았습니다. 저는 차마 뒤를 돌아보지 못하고 어두운 골목길을 향해 발걸음을 옮겼습니다. 한 걸음 한 걸음을 뗄 때마다 심장이 시큰거렸습니다. 제가 걸어온 68년의 세월이 자식을 위해 바쳤던 그 모든 시간이 이렇게 허무하게 끝나는구나 싶었습니다. 얼마나 걸었을까요? 아들 집 앞 골목길을 벗어나 정처 없이 걷고 또 걸었습니다. 밤새도록 차가운 도시의 거리를 헤매다 동이 틀 무렵 저는 저도 모르게 수십 년간 제 삶의 터전이었던 남성시장 앞버스 정류장 벤치에 주저앉아 있었습니다. 아직은 한산한 거리, 텅 빈 제 마음처럼 도시의 새벽은 차갑고 고요했습니다. 주머니 속에서 꼬깃꼬깃 접어둔 병원 진단서가 손에 잡혔습니다. 폐암 말기. 제게 남은 시간은 고작 석 달. 그 석 달조차 기댈 곳 하나 없이 이렇게 길 위에서 끝내야 하는 걸까요? 갑자기 걷잡을 수 없는 서러움이 북받쳐 올랐습니다. 남편을 잃었을 때도, 시장 바닥에서 손가락질을 받을 때도 저는 단 한 번도 소리내어 울어본 적이 없었습니다. 하지만 오늘은 도저히 참을 수가 없었습니다. 흐흑흐흑. 저는 터져나오는 울음을 막지 못하고 어린아이처럼 목 놓아 울었습니다. 무엇이 이토록 서러운 것일까요? 죽음이 두려워서? 아니었습니다. 평생을 바친 자식에게 버림받았다는 사실이 제 남은 삶의 의미를 송두리째 부정당했다는 절망감이 저를 이토록 비참하게 만들고 있었습니다. 한참을 울었을까? 눈물마저 얼어붙을 듯한 추위에 저는 서서히 정신을 차렸습니다. 이대로 죽을 수는 없었습니다. 이렇게 억울하고 원통하게 제 삶을 끝낼 수는 없었습니다. 저는 떨리는 손으로 품속에서 낡은 수첩 하나를 꺼냈습니다. 그 안에는 단 하나의 이름과 번호가 적혀 있었습니다. 지난 세월 동안 제가 먼저 연락해 본 적 없는 이름. 고강혁. 저는 핸드폰을 꺼내 덜덜 떨리는 손으로 번호를 눌렀습니다. 신호음이 몇 번 울리고 묵직하고 중후한 남자의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네, 고강혁입니다. 그 목소리를 듣는 순간 저는 다시 한번 울음이 터져 나오는 것을 가까스로 참아냈습니다. 나예요. 박미애. 수화기 너머로 짧은 침묵이 흘렀습니다. 그리고 곧 놀라움과 걱정이 뒤섞인 목소리가 다급하게 들려왔습니다. 회장님, 이게 얼마만입니까? 그런데 목소리가 왜 그러십니까? 무슨 일 있으신 겁니까? 회장님. 그 낯선 호칭이 오늘따라 서글프게 귓가를 맴돌았습니다. 저는 차오르는 숨을 고르며 간신히 입을 열었습니다. 고 변호사, 나 이제 갈 곳이 없어요.
제 목소리는 겨울바람 소리에 섞여 힘없이 흩어졌습니다. 그 한마디에 담긴 절망과 체념을 전화기 너머의 그도 느꼈을까요? 잠시 숨을 고르는 듯한 침묵 끝에 이전보다 훨씬 더 단호하고 침착해진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어디십니까? 거기가. 제가 지금 바로 가겠습니다. 저는 흐릿한 시야를 들어 주변을 둘러보았습니다. 밤새 헤매다 정처 없이 도착한 곳. 익숙한 새벽 시장의 입구였습니다. 시장 남성시장 앞 버스 정류장. 그 벤치에 있어요. 그것은 제 마지막 남은 자존심이자 수십 년의 세월을 함축한 저만의 이정표였습니다. 알겠습니다. 20분만 거기 그대로 계십시오. 제가 지금 바로 가겠습니다. 전화는 끊겼습니다. 저는 벤치에 깊숙이 몸을 기댔습니다. 눈을 감자 30해 전 그날의 풍경이 파노라마처럼 스쳐 지나갔습니다. 남편의 영정사진 앞에서 저는 울지 않았습니다. 슬퍼할 겨를조차 없었기 때문입니다. 이제 갓 돌 지난 딸아이와 4살배기 아들, 그리고 남편이 남긴 대학건설이라는 이름의 회사가 제 어깨에 고스란히 얹혀 있었습니다. 장례식이 끝나고 모두가 돌아간 텅 빈 장례식장. 그때 고강혁 실장이 제 앞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남편의 가장 충직한 신복이었던 그는 남편이 남긴 마지막 유언이라며 검은 가죽 가방 하나를 제 앞에 내려놓았습니다. 사장님께서 만일의 경우를 대비해 남겨두신 자금입니다. 이걸로 회사 부채를 정리하시고 2 아이와 함께 멀리 떠나서 새 삶을 시작하십시오. 그게 사장님의 마지막 뜻이었습니다. 가방을 열자 그 안에는 당시 돈으로도 어마어마한 액수의 현금과 각종 채권, 그리고 대학건설의 비상장 주식이 들어 있었습니다. 제게는 그저 종이 뭉치처럼 비현실적으로만 느껴지는 것들이었습니다. 그 순간 제 머릿속을 스친 것은 남편의 얼굴이었습니다. 비록 몸은 사장이었지만 마음만은 흙먼지 날리는 공사 현장을 떠나지 못했던 사람. 직원들을 식구처럼 아끼고 자신이 세운 건물이 100년, 200년을 버틸 수 있도록 혼을 쏟아부었던 사람. 그런 남편의 피와 땀이 서린 회사를 제 손으로 끝낼 수는 없었습니다. 아니요. 저는 떠나지 않을 겁니다. 제 단호한 목소리에 고 실장의 눈이 커졌습니다. 이 돈으로 회사를 살릴 겁니다. 그리고 우리 진섭이와 수진이가 떳떳하게 아버지의 이름을 기억하며 살 수 있도록 만들 겁니다. 그러니 고 실장님이 저를 좀 도와주셔야겠습니다. 그것은 제 인생을 건 도박이었습니다. 저는 남편이 남긴 모든 것을 회사에 쏟아부었습니다. 그리고 남편의 이름으로 남겨진 회장직을 유지하되 모든 경영은 전문 경영인 체제로 전환했습니다. 저는 완벽하게 그림자 뒤로 숨었습니다. 제가 회사의 실소유주라는 사실은 오직 고강혁 실장, 그리고 세월이 흘러 대표 변호사가 된 그만이 아는 비밀이 되었습니다. 그 대가로 제가 선택한 것은 가난이었습니다. 저는 2 아이를 데리고 허름한 시장 근처 단칸방으로 거처를 옮겼습니다. 제 신분을 아는 사람이 아무도 없는 곳에서 저는 그저 미엔의 나물가게 아줌마 박미애로 살아갔습니다. 엄마, 왜 우리는 아빠 회사에서 안 살아? 친구들은 우리 아빠가 큰 회사 사장님이었다고 하는데 어린 진섭이가 물을 때마다 저는 가슴이 아려왔습니다. 하지만 모질게 마음을 다잡고 말했습니다. 아빠 회사는 이제 우리 것이 아니야. 아빠는 하늘나라로 가셨고 우리는 우리 힘으로 살아야 해. 아이들에게 부유한 환경을 물려주는 대신 저는 땀의 가치를 가르치고 싶었습니다. 돈이 없어도 서로 사랑하고 의지하며 살아가는 것이 진짜 가족이라고 믿었습니다. 행여나 아이들이 재산의 존재를 알고
땀 흘려 일하는 삶을 경시하게 될까봐 그것이 가장 두려웠습니다. 새벽 4시면 일어나 도매시장에서 물건을 떼오고 밤늦게까지 나무를 다듬으며 잠 못 이루는 밤이 부지기수였습니다. 거친 나물에 손끝이 갈라지고 겨울이면 찬물에 손을 담가 동상에 걸리기 일쑤였습니다. 하지만 아이들이 커가는 모습을 보는 것만으로도 저는 모든 고통을 잊을 수 있었습니다. 진섭이가 대학에 합격했을 때 저는 시장 한복판에서 남몰래 눈물을 훔쳤습니다. 딸 수진이가 시집가던 날 저는 꼬깃꼬깃 모아두었던 돈으로 겨우 혼수 하나를 마련해주고는 잘 살아야 한다는 말밖에 해줄 수 없었습니다. 그 모든 순간에 제가 대학건설의 주인이라는 사실은 아무런 의미가 없었습니다. 저는 그저 두 아이의 어머니 박미애일 뿐이었습니다. 하지만 세월은 제 믿음을 배신했습니다. 진섭이는 번듯한 회사에 취직했지만 얼마 못 가 주식 투자에 실패하며 빚더미에 올라앉았습니다. 그리곤 제게 손을 벌리기 시작했습니다. 엄마, 시장에 가게 자리라도 하나 얻게 보증 좀 서줘. 내가 장사수하는 엄마 닮아서 괜찮잖아. 금방 일어서서 효도할게. 저는 아들의 그 말을 믿었습니다. 평생 모은 쌈짓돈을 털어 가게를 얻어주었지만 그 가게마저 얼마 못 가 헐값에 넘어가고 말았습니다. 그 뒤로도 아들의 돈 요구는 끊이지 않았습니다. 며느리 김유라의 성화도 한몫했습니다. 어머니, 아버님 유산은 정말 하나도 없으셨어요? 그래도 건설회사 사장님이셨는데 그들의 눈은 언제나 돈을 향해 있었습니다. 제가 평생 지켜온 가치, 땀과 노력, 가족의 같은 것들은 그들에게 아무런 의미가 없었습니다. 그럼에도 저는 미련을 버리지 못했습니다. 늙고 병든 마지막 순간에는 그래도 자식의 도리는 하겠지. 피부치에 정이 있는데 설마 저를 내치기야 하겠어. 그 막연한 기대 하나로 저는 아들의 집 문을 두드렸던 것입니다. 그리고 어젯밤 그 마지막 기대마저 무참히 짓밟혔습니다. 기익. 그때 제 앞에 검은색 세단 한 대가 조용히 멈춰섰습니다. 뒷좌석 문이 열리고 익숙하면서도 낯선 얼굴이 차에서 내렸습니다. 희끗희끗한 머리, 값비싼 원단의 코트, 그리고 변함없이 반듯한 자세. 고강혁 변호사였습니다. 그는 제 초라한 행색을 보고도 조금도 놀란 기색 없이 마치 어제 만난 사람처럼 깍듯하게 허리를 숙였습니다. 회장님, 오래 기다리셨습니다. 날이 춥습니다. 우선 차에 타시지요. 저는 아무 말 없이 그의 부축을 받아 차에 올랐습니다. 푹신한 가죽 시트에 몸을 묻자 그제야 온몸을 감싸던 한기가 조금 가시는 듯 했습니다. 고 변호사는 자신의 코트를 벗어 제 무릎을 덮어주었습니다. 병원부터 가시지요. 진단받으신 곳으로 모시겠습니다. 됐어요. 다 소용없어. 3달 남았대. 저는 창밖을 보며 무심하게 말했습니다. 제 목소리는 조금도 떨리지 않았습니다. 이미 제 마음은 얼어붙을 대로 얼어붙어 더 이상 어떤 감정도 느낄 수 없는 것 같았습니다. 고 변호사는 더 이상 아무것도 묻지 않았습니다. 차는 소리 없이 미끄러지듯 도시의 거리를 달렸습니다. 창밖으로 스쳐 지나가는 화려한 불빛들을 보며 저는 문득 생각했습니다. 저 수많은 불빛 아래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울고 웃으며 살아가고 있을까? 그리고 나는 지난 68년의 세월 동안 과연 잘 살아온 것일까? 자식에게 모든 것을 바치고도 결국 버림받은 내 인생은 대체 무엇을 위한 것이었을까? 답없는 질문들이 차가운 차창에 서리처럼 맺혔다 사라졌습니다. 차는 곧 서울에서 가장 크고 시설이 좋다는 대학병원 응급실 앞에 멈춰 섰습니다.
고 변호사가 미리 연락을 해둔 덕분인지 의료진들이 분주하게 움직이며 저를 맞았습니다. 저는 잠시 망설였습니다. 평생 아파도 병원 문턱 한번 제대로 밟아본 적 없는 제가 이렇게 호화로운 곳에 있어도 되는 걸까? 하지만 고 변호사는 제 마음을 읽기라도 한 듯 단호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회장님, 지금부터는 아무 걱정 마시고 치료에만 전념하십시오. 나머지는 제가 다 알아서 하겠습니다. 그의 부축을 받아 응급실로 들어서는 순간 저는 제 아들 진섭의 집에서 입고 나온 얇은 외투와 흙먼지 묻은 신발이 이곳과 얼마나 어울리지 않는지를 깨달았습니다. 주변 사람들의 스쳐 지나가는 시선 속에서 저는 저도 모르게 몸을 움츠렸습니다. 정신없이 검사가 진행되고 저는 곧 병원 가장 위층에 있는 VIP 병실로 옮겨졌습니다. 방 하나가 제가 살던 단칸방보다 넓었고 창밖으로는 서울의 야경이 그림처럼 펼쳐져 있었습니다. 제 몸에는 환자복이 입혀졌고 손목에는 제 이름 박미애가 적힌 띠가 채워졌습니다. 이 모든 것이 꿈처럼 비현실적이었습니다. 잠시 후 말끔한 정장 차림의 고 변호사가 병실로 들어왔습니다. 그의 손에는 서류 가방이 들려 있었습니다. 회장님, 일단 급한 대로 입원 수속은 마쳤습니다. 내일부터는 국내 최고의 의료진에게 정밀 검사를 받으시게 될 겁니다. 아직 포기하기는 이릅니다. 저는 씁쓸하게 웃으며 고개를 저었습니다. 됐어요. 이미 다 끝난 목숨이야. 그냥 며칠이라도 조용히 있다가 가게만 해줘요. 제 체념 섞인 말에 고 변호사는 잠시 입을 다물었다가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습니다. 자제분들께는 연락을 드려야 하지 않겠습니까? 자제분. 그 말에 저는 심장이 쿵 내려앉는 것 같았습니다. 불과 몇 시간 전 저를 길바닥으로 내쫓았던 아들의 얼굴과 며느리의 목소리가 떠올랐습니다. 그들의 비정한 모습이 눈앞에 어른거리자 제 목소리는 저도 모르게 날카로워졌습니다. 아니요. 절대 연락하지 마세요. 내 자식들은 내가 죽는 날까지 내가 여기 있는 줄 몰라야 해. 제 단호한 대답에 고 변호사는 더 이상 묻지 않고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는 잠시 침묵하다 제게 새로운 휴대전화 하나를 건넸습니다. 회장님, 앞으로는 이 전화기를 사용하십시오. 제 번호와 비서실 번호만 저장되어 있습니다. 혹시 모를 상황에 대비해 회장님의 모든 통화 내용은 자동으로 녹음 및 저장되도록 설정해 두었습니다. 급한 일이 생기면 언제든 연락 주십시오. 그날 밤 저는 낯선 병실 침대에 누워 뜬 눈으로 밤을 지새웠습니다. 창밖의 화려한 야경도 푹신한 침대도 아무런 위로가 되지 못했습니다. 아무리 잠을 청하려 해도 아들의 차가운 눈빛과 며느리의 날카로운 목소리가 귓가에 맴돌아 잠을 이룰 수가 없었습니다. 내가 뭔가 오해한 것은 아닐까. 아들이 잠시 이성을 잃고 잘못된 판단을 한 것일지도 모른다. 일말의 희망이 자꾸만 제 마음을 흔들었습니다. 그 아이는 제가 배 아파 낳은 제 자식이니까요. 다음 날 아침 창밖으로 희미하게 해가 떠오르는 것을 보며 저는 도저히 참지 못하고 낡은 외투 주머니 속에 넣어두었던 제 휴대전화를 꺼내 들었습니다. 그리고 며느리의 번호를 눌렀습니다. 마지막으로 딱 한 번만 더 확인해 보고 싶었습니다. 내 아들이 정말 그 정도로 망가진 놈은 아닐 거라고 어미인 나는 아직 믿고 싶었습니다. 신호음이 몇 번 울리고 잠결에 전화를 받은 듯 짜증이 가득 섞인 며느리의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아, 뭐야 아침부터. 여보세요? 나다. 어미다. 제 목소리를 확인한 순간 며느리의 목소리는 더욱 차가워졌습니다. 어머니,
이 아침부터 웬일이세요? 어제 그렇게 가셨으면 됐지. 또 왜 전화하세요? 저희 바빠요. 다름이 아니라 어젯밤에 다른 병원 응급실에 다녀왔는데 아무래도 처음 갔던 병원에서 오진을 한 것 같더구나. 그냥 스트레스성으로 온 가벼운 기관지염일 수 있다더라. 그러니까 진섭이 좀 바꿔라. 내가 어제는 정신이 없어서 헛소리를 좀 했다고 미안하다고 전해야겠다. 저는 제 스스로도 믿기지 않는 거짓말을 하고 있었습니다. 마지막 남은 지푸라기라도 잡고 싶은 심정이었습니다. 내 병이 거짓이라면, 그래서 자식들에게 짐이 될 일이 없다고 하면 저들의 태도가 조금이라도 바뀌지 않을까? 그 신락 같은 희망의 끈을 놓을 수가 없었습니다. 수화기 너머로 잠시 침묵이 흘렀습니다. 그리고 들려온 며느리의 대답은 제 마지막 희망마저 산산조각 내버렸습니다. 어머니, 지금 장난하세요? 암이든 아니든 그게 중요한 게 아니잖아요. 중요한 건 어머니한테 돈이 없다는 거, 그래서 우리한테 짐만 된다는 사실이에요. 안 그래요? 순간 며느리의 말꼬리가 흐려지더니 옆에서 자고 있던 진섭이를 흔들어 깨우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여보, 일어나봐. 어머니야. 암이 아니라네. 오진이었대. 뭐, 그게 정말이야? 그럼 우리 아파트 담보대출 받아서 투자한 돈은 어떡하고, 이제 와서 뺄 수도 없는데, 어머니 유산이라도 받아서 메꾸려고 했더니, 이게 다 무슨 날벼락이야. 아들의 절망적인 목소리. 그 뒤를 이어 들려오는 며느리의 비웃음 섞인 속삭임. 걱정 마. 내가 알아서 할 테니까. 이 노인네가 아직도 정신을 못 차렸네. 암이 아니면 뭐해. 쥐뿔도 없는 건 똑같은데. 괜히 오해하게 만들어서 사람 귀찮게 하고 있어. 그냥 죽었다고 생각하고 없는 사람 취급해버려. 쿵. 제 손에서 낡은 휴대전화가 바닥으로 떨어졌습니다. 귀가 멍멍하고 세상이 빙글빙글 도는 것 같았습니다. 유산, 대출, 투자, 짐덩어리. 내 아들과 며느리가 나를 두고 나눈 대화였습니다. 그들은 제 목숨이 아니라 제게서 나올 돈에만 관심이 있었던 겁니다. 그들의 대화는 비수보다 날카롭게 제 심장 가장 깊은 곳을 후벼 팠습니다. 그동안 제가 애써 외면하고 부정해왔던 진실이 피투성이의 민낯으로 제 눈앞에 드러났습니다. 내가 평생을 바쳐 지키려 했던 가족이라는 울타리는 처음부터 존재하지 않았던 신기루에 불과했습니다. 비틀거리며 병실 침대로 돌아와 저는 멍하니 창밖만 바라보았습니다. 내가 무엇을 위해 이토록 억척같이 살아왔을까? 무엇을 위해 내 모든 것을 포기하고 희생했을까? 그 순간 제 안에서 무언가 단단히 부서져 내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그리고 그 잿더미 속에서 차갑고 어두운 분노가 불꽃처럼 피어오르기 시작했습니다. 더 이상의 미련도 연민도 없었습니다. 회장님, 괜찮으십니까? 어느새 병실로 들어온 고 변호사가 바닥에 떨어진 제 휴대전화를 주워들며 걱정스러운 얼굴로 저를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저는 천천히 고개를 돌려 그를 마주 보았습니다. 제 눈에는 더 이상 눈물도 슬픔도 남아있지 않았습니다. 오직 차갑게 식어버린 분노와 얼음장 같은 결심만이 번뜩이고 있었습니다. 고 변호사. 제 목소리는 저 자신도 놀랄 만큼 차갑고 낮게 깔려 있었습니다. 이제 모든 것을 제자리로 돌려놓아야겠습니다. 제 입에서 나온 말은 더 이상 분노의 외침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차갑게 식어버린 심장에서 흘러나온 얼음장 같은 결심이었습니다. 그 한마디에 걱정스러운 얼굴로 저를 바라보던 고강혁 변호사의 눈빛이 순간 흔들리는 것을 보았습니다. 놀라움, 그리고 뒤이은 비통함.
하지만 이내 그의 눈빛은 강철처럼 굳어졌습니다. 그는 바닥에 떨어진 제 낡은 휴대전화를 주워 협탁 위에 올려놓고는 제 침대 옆 의자에 조용히 앉았습니다. 회장님, 그 말씀이 어떤 의미이신지 알고 계십니까? 그의 목소리는 낮고 차분했지만 그 안에는 수만 가지 질문과 경고가 담겨 있었습니다. 지난 30년간 그림자처럼 살아온 제가 거대한 성체와도 같은 대학건설에 비뚤어진 경영권을 바로잡겠다는 것이 얼마나 무모하고 위험한 일인지 그는 넌지시 일깨워주고 있었습니다. 알아요. 내가 지금 제정신이 아니라고 생각하시겠지요. 평생 시장 바닥에서 나물이나 팔던 늙은이가 이제 와서 뭘 어쩌겠냐고 비웃을 수도 있을 겁니다. 저는 창밖으로 시선을 돌린 채 담담하게 말했습니다. 제 눈에 비친 것은 더 이상 화려한 도시의 야경이 아니었습니다. 그 불빛들 너머 대학건설이라는 이름 아래 꿈틀거리고 있을 탐욕과 배신, 그리고 제가 지켜내지 못한 남편의 유산이었습니다. 하지만 고 변호사, 이제는 더 이상 물러설 곳이 없어요. 내 남은 목숨이 석 달이든 사흘이든 이대로 모든 것이 잘못된 채로 눈을 감을 수는 없습니다. 내 손으로 바로 잡아야겠어요. 내가 평생을 바쳐 지키려 했던 것이 무엇인지, 그 대가가 얼마나 참혹한 것인지 내 자식들에게 똑똑히 가르쳐줘야겠습니다. 제 말에 고 변호사는 한동안 아무런 대답이 없었습니다. 병실 안에는 무거운 침묵만이 흘렀습니다. 저는 그가 저를 말려주기를 혹은 위로해주기를 바랐던 걸까요? 아니요. 저는 그저 제 이섯을 퍼런 결심을 들어줄 단 한 사람이 필요했을 뿐입니다. 한참의 침묵 끝에 그가 입을 열었습니다. 회장님의 뜻이 정녕 그러시다면 따르겠습니다. 사장님의 마지막 유지를 이제는 제가 받들어야 할 때인 것 같습니다. 그는 자리에서 일어나 제게 깍듯하게 허리를 숙였습니다. VIP 병실은 순식간에 비뚤어진 모든 것을 바로잡기 위한 차가운 전쟁 상황실로 변모했습니다. 제가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우선 현 상황부터 정확히 짚어주시지요. 내 지분은 그대로일 테고 이사회 구성은 어떻습니까? 제 질문에 고 변호사는 놀란 기색 없이 익숙하게 노트북을 열었습니다. 예, 회장님. 회장님의 지분은 42%로 여전히 굳건한 일대 주주이십니다. 하지만 문제는 이사회의 나머지 58%입니다. 현재 대표이사인 강민준 사장을 필두로 한 현 경영진이 우호 지분을 확보하여 이사회를 장악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마음만 먹으면 회장님의 경영 참여를 저지할 방법은 얼마든지 있습니다. 고 변호사의 설명은 냉정하고 현실적이었습니다. 그는 덧붙였습니다. 싸움은 아주 길고 지저분해질 겁니다. 회장님의 지난 30년간의 공백, 사생활, 심지어 자제분들의 문제까지 전부 파헤쳐지며 진흙탕 싸움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 모든 것을 감당하실 준비가 되셨습니까? 그의 마지막 질문은 제게 건네는 마지막 기회이자 시험이었습니다. 저는 잠시 눈을 감았습니다. 아들의 비웃음 섞인 목소리, 며느리의 경멸 어린 눈빛, 그리고 그냥 죽었다고 생각하고 없는 사람 취급해버려라던 그들의 마지막 말이 귓가를 맴돌았습니다. 이미 제 인생은 진흙탕에 처박힌 지 오래였습니다. 더 이상 더러워질 것도 잃을 것도 없었습니다. 저는 조용히 눈을 뜨고 고 변호사를 똑바로 쳐다보며 말했습니다. 내게 남은 시간이 석 달뿐이라는 사실을 잊지 마십시오. 길고 지저분한 싸움은 딱 질색입니다. 가장 빠르고 가장 확실하게 그리고 가장 고통스러운 방법으로 모든 것을 제자리로 돌려놓아야겠습니다. 제 눈에 서린 도끼를 읽은 듯
고 변호사의 입가에 희미한 미소가 번졌습니다. 그것은 마치 오랫동안 잠들어 있던 맹수가 드디어 깨어난 것을 확인한 사냥꾼의 미소 같았습니다. 알겠습니다, 회장님. 그럼 이제부터 시작하겠습니다. 그날 이후 저는 더 이상 병상에 누워 죽음을 기다리는 늙은 환자가 아니었습니다. 고 변호사는 제게 매일같이 대학원설의 현황과 주요 인물들에 대한 보고서를 가져왔습니다. 저는 링거를 꽂은 채 병상에 기대 앉아 남편이 남긴 낡은 경영수첩과 산더미 같은 보고서들을 밤새워 탐독하며 지난 30년의 공백을 미친 듯이 메워나갔습니다. 잠이 부족해 머리가 깨질 듯 아파왔지만 그 고통마저 제게는 살아있다는 증거처럼 느껴졌습니다. 며칠 후 고 변호사의 비서가 커다란 상자 여러 개를 들고 병실을 찾아왔습니다. 회장님, 고 대표님께서 준비하라고 하신 의복과 신발입니다. 상자 안에는 제 평생 한 번도 입어본 적 없는 고급스럽고 우아한 옷들이 가득 들어 있었습니다. 시장에서 입던 몸빼 바지와 낡은 스웨터 대신 저는 실크 블라우스와 재단이 잘 된 정장 치마를 입었습니다. 거울 앞에 서자 그 속에는 낯선 여인이 서 있었습니다. 구부정했던 허리는 꼿꼿하게 펴졌고 슬픔과 체념으로 가득했던 눈빛은 차갑고 예리하게 빛나고 있었습니다. 이것이 본래의 내 모습이었을까? 그날 오후 이영만리 타국에 있는 딸 수진이에게서 전화가 걸려왔습니다. 저는 애써 아무렇지 않은 척 밝은 목소리로 전화를 받았습니다. 수진아, 우리 딸. 잘 지내? 가게는 잘 되고? 엄마, 목소리가 왜 그래? 어디 아파? 엄마. 딸의 다급한 목소리에 순간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자식이라고는 해도 역시 딸은 딸이었습니다. 목소리만 듣고도 제 상태를 단박에 알아채는 것이었습니다. 아니야, 그냥 감기 기운이 좀 있어서 그래. 걱정하지 마. 거짓말하지 마, 엄마. 오빠한테 다 들었어. 엄마 폐암이라며. 그런데 그 사람이 엄마를 병원에 모시기는커녕 집에서 내쫓았다고? 엄마, 그게 정말이야? 나 당장 내일 비행기로 들어갈게. 수진이의 목소리는 울음과 분노로 뒤섞여 있었습니다. 저는 깜짝 놀라 딸을 만류했습니다. 오지 마라, 수진아. 너도 거기서 자리 잡고 먹고 살기 힘든데 오긴 어디로 와. 엄마 괜찮아. 지금 병원에 잘 있어. 괜찮긴 뭐가 괜찮아. 우리 오빠가 어떻게 그래? 자기가 아파트 담보로 어디 이상한 땅에 투자했다가 돈 다 날리게 생겼다고 나한테까지 돈 빌려달라고 전화했었어. 그러면서 한다는 소리가 엄마 병원비는 한 푼도 못 내주겠다는 거야. 엄마, 그 사람이 정말 우리 오빠 맞아? 나 정말 너무 실망스럽고 무서워. 딸의 울분 섞인 목소리를 들으며 저는 눈을 질끈 감았습니다. 아, 그랬구나. 내 아들이 그 정도까지 쓰레기였구나. 동생에게까지 돈을 빌리려 하고 어미의 병원비는 나 몰라라 했구나. 수진아, 울지 마라. 엄마가 다 알아서 할게. 너는 거기서 내 몸이나 잘 챙기고 애들이나 잘 돌봐. 엄마가 이 일 다 해결하고 너 보러 갈게. 꼭 갈게. 간신히 딸을 달래고 전화를 끊은 뒤 저는 한동안 멍하니 허공을 바라보았습니다. 이제 정말 마지막 미련마저 사라졌습니다. 저는 고 변호사를 불렀습니다. 첫 번째는 윤상무예요. 그 사람부터 만나야겠습니다. 윤상무. 그는 남편이 살아있을 적 현장에서부터 함께 구르며 회사를 키워온 창립 공신 중 한 명이었습니다. 누구보다 강직하고 남편의 경영 철학을 깊이 존경했던 인물이었습니다. 하지만 현 경영진에게 밀려 지금은 명예직이나 다름없는 상무직함을 단 채
변두리를 맴돌고 있다는 보고를 받았습니다. 고 변호사가 즉시 약속을 잡았습니다. 장소는 병원 근처 한정식 집의 가장 깊숙한 방이었습니다. 휠체어를 탄 환자의 모습으로 저는 고 변호사의 부축을 받으며 약속 장소로 향했습니다. 방 안에는 초조한 얼굴의 윤 상무가 앉아 있었습니다. 그는 법무법인 대표가 갑자기 만나자고 한 이유를 몰라 어리둥절한 표정이었습니다. 저를 보고는 그저 몸이 불편한 고 변호사의 가족쯤으로 생각하는 듯 했습니다. 오래 기다리셨습니다. 윤 상무님. 드릴 말씀이 있어 모셨습니다. 고 변호사가 운을 떼자 윤 상무는 의아한 얼굴로 물었습니다. 저를 어인일로. 그때 제가 조용히 입을 열었습니다. 오랜만이네요, 윤 상무. 마지막으로 본 게 우리 진섭이 돌잔치 때였나? 제 목소리를 들은 윤 상무의 눈이 지진이라도 난 듯 흔들리기 시작했습니다. 그는 믿을 수 없다는 표정으로 저와 고 변호사를 번갈아 쳐다보았습니다. 사사모님? 정말 사모님이십니까? 사람 잘못 봤어요. 시장에서 나물 파는 박미애를 대하건설 상무님이 아실 리가 없지. 저는 차갑게 내뱉으며 고 변호사에게 눈짓했습니다. 고 변호사는 말없이 서류 한 장을 테이블 위로 내밀었습니다. 대하건설의 주주명부, 그리고 그 최상단에 적힌 제 지분율. 서류를 확인한 윤 상무의 얼굴은 하얗게 질려갔습니다. 그는 떨리는 손으로 찻잔을 들다 이내 바닥에 떨어뜨리고 말았습니다. 이게 어찌 된... 저는 휠체어에서 천천히 몸을 일으켰습니다. 그리고 그의 눈을 똑바로 쳐다보며 말했습니다. 윤 상무, 내 남편이 당신에게 뭐라고 했는지 기억해요? 건물은 튼튼하게, 사람은 귀하게. 그게 대하의 정신이라고 했어. 그런데 지금 대하는 어떤 회사가 됐지? 땅 투기에 미쳐서 사람을 내팽개치는 회사가 됐어. 당신은 내 남편 얼굴을 볼 낯이 있어? 제 말 한마디 한마디는 칼날이 되어 그의 심장에 박혔습니다. 그는 고개를 푹 숙인 채 아무런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그때 제가 마지막 한마디를 던졌습니다. 나 돌아가서 모든 것을 바로잡을 겁니다. 내 남편이 피땀으로 일군 저 자리를, 회사를, 그리고 잃어버린 정신까지 전부. 윤 상무, 당신은 누구 편에 설 겁니까? 선택의 시간. 윤 상무는 괴로운 표정으로 한참을 망설였습니다. 현 경영진에 맞서는 것은 그의 남은 인생을 전부 거는 것과 마찬가지였습니다. 하지만 그의 뇌리에는 흙먼지를 뒤집어 쓴 채 환하게 웃던 고인이 된 최 사장의 얼굴이 스쳐 지나갔습니다. 그는 천천히 고개를 들었습니다. 그리고 자리에서 일어나 제 앞에 깊이 허리를 숙였습니다. 회장님, 이 늙은 몸, 회장님을 위해 쓰겠습니다. 첫 번째 명령을 내려주십시오. 윤 상무의 충성 맹세는 꺼져가던 내 삶의 불씨를 다시 지피는 기름과도 같았습니다. 그의 굽은 등 뒤로 흙먼지를 뒤집어 쓴 채 환하게 웃던 남편의 얼굴이 어른거렸습니다. 그래, 아직 내 남편을, 대하의 정신을 기억하는 사람이 남아 있었구나. 텅 비었던 제 마음에 다시 뜨거운 무언가가 차오르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휠체어에 몸을 기댄 채 나지막이 첫 번째 명령을 내렸습니다. 대하건설의 곳간부터 다시 채워야겠습니다. 윤 상무님이 그 열쇠를 찾아주십시오. 제 말에 윤 상무는 고개를 들었습니다. 그의 눈빛은 더 이상 혼란스럽지 않았습니다. 지난 세월 현실에 타협하며 잃어버렸던 총기와 열정이 다시 그의 눈에 서리고 있었습니다. 알겠습니다, 회장님. 곡간지기들의 비리 장부, 그자들이 빼돌린 회장님의 재산 목록을 제 목숨을 걸고서라도 찾아내겠습니다. 그를 돌려보낸 후 병실은
다시 저와 고 변호사 단둘만의 작전 상황실이 되었습니다. 고 변호사는 한치의 오차도 없이 다음 계획을 브리핑했습니다. 회장님, 윤 상무님이 내부 정보를 가져오는 동안 우리는 외부에서 현 경영진을 압박해야 합니다. 가장 효과적인 방법은 대하건설의 주가를 흔드는 것입니다. 주가라니요? 현 대표이사인 강민준 사장은 주가 관리에 목숨을 거는 인물입니다. 실적보다는 언론 플레이와 이미지 메이킹으로 자신의 자리를 지켜왔지요. 그의 가장 아픈 손가락을 건드려야 합니다. 고 변호사의 계획은 치밀했습니다. 익명의 제보 형식으로 언론에 대하건설의 부실 경영 실태와 오너 리스크 가능성을 흘리는 것. 그것이 복수의 첫 단추였습니다. 오너 리스크라니요? 주인 없는 회사가 아니었습니까? 세상에 비밀은 없습니다, 회장님. 강 사장을 비롯한 현 경영진은 대하건설의 지분 상당수를 보유한 보이지 않는 손이 있다는 사실을 어렴풋이 알고 있습니다. 다만 그 주인이 지난 30년간 시장에서 나무를 팔던 허름한 노파였다는 사실을 꿈에도 상상하지 못할 뿐이지요. 그들은 지금 그 미지의 주주가 언제 나타날지 몰라 전전긍긍하고 있을 겁니다. 바로 그 불안감을 극대화시키는 겁니다. 저는 고 변호사의 계획에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리고 제 아들 최진섭에 대해 물었습니다. 내 아들은 어떻게 되어가고 있습니까? 어제부로 투자금을 상환하지 못해 자택에 가압류가 들어갔다는 보고를 받았습니다. 아마 며칠 내로 채권자들의 압박이 본격적으로 시작될 겁니다. 저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창밖을 바라볼 뿐이었습니다. 괘씸하고 밉다가도 한편으로는 가슴 한구석이 시려왔습니다. 그래도 제 배 아파 낳은 자식인데 벼랑 끝으로 내몰리고 있다는 생각에 마음이 편치만은 않았습니다. 제 마음을 읽기라도 한 듯 고 변호사가 나지막이 말했습니다. 독해지셔야 합니다, 회장님. 지금 흔들리시면 모든 것을 잃게 됩니다. 그의 말에 저는 정신이 번쩍 들었습니다. 그래, 내가 지금 누구를 동정하는가? 나를 길바닥에 내버리고 내 목숨값으로 자신의 빚을 갚으려 했던 아들이 아니던가. 며칠 후 대하건설은 발칵 뒤집혔습니다. 단독 대하건설, 오너 리스크 현실화되나 숨은 대주주, 경영권 분쟁 예고라는 자극적인 제목의 기사가 모든 언론의 헤드라인을 장식했습니다. 주가는 폭락했고 강민준 사장은 긴급 이사회를 소집하며 사태 수습에 나섰지만 한번 터진 불안감은 쉽게 가라앉지 않았습니다. 그 시각 저는 병실에서 또 한 명의 손님을 맞이하고 있었습니다. 제 남편의 오랜 지인이자 언론계의 막후 실력자로 불리는 대한일보의 김영진 주필이었습니다. 고 변호사의 연락을 받고 한달음에 달려온 그는 휠체어에 앉아 창밖을 바라보는 제 초라한 모습을 보고는 한동안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형수님, 이게 대체 어찌된 일입니까? 그동안 왜 이렇게 꼴이 말이 아니지요? 지난 30년간 죽은 듯이 살았으니까요. 저는 그에게 모든 것을 털어놓았습니다. 남편의 유언, 자식들을 위해 모든 것을 포기했던 지난 세월, 그리고 아들에게 당한 배신까지. 제 이야기를 듣는 내내 그의 얼굴은 분노로 굳어갔습니다. 최 회장이 하늘에서 통곡할 노릇입니다. 형수님, 제가 무엇을 도와드리면 되겠습니까? 말씀만 하십시오. 대하건설을 바로 세울 겁니다. 그러니 제게 힘을 실어주십시오. 세상이 제 이야기에, 대하건설의 진짜 주인 이야기에 귀를 기울이게 만들어 주십시오. 그는 말없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이제 복수를 위한 두 번째 말이 제 편이 되었습니다. 한편 진섭과 유라는 사채업자들에게 매일같이 시달리며
지옥 같은 나날을 보내고 있었습니다. 집안에 갓나가는 물건들은 모조리 빨간 딱지가 붙었고 유라는 더 이상 버티지 못하고 진섭에게 악을 썼습니다. 이게 다 당신 때문이야. 당신만 아니었으면 내가 이런 꼴을 당하지 않아도 됐어. 당장 어머니한테 가서 빌어. 무릎이라도 꿇고 손이 발이 되도록 빌어서 돈을 받아오란 말이야. 가봤자 뭐가 있냐고. 돈 한 푼 없는 노인네한테. 차라리 죽었으면 보험금이라도 나왔을 텐데. 두 사람은 서로를 물어뜯으며 파멸의 구렁텅이로 빠져들고 있었습니다. 다시 병실. 고 변호사와 윤상무 그리고 저는 마지막 퍼즐을 맞추고 있었습니다. 윤상무가 목숨을 걸고 빼내온 비리 장부에는 현 경영진이 지난 수년간 저지른 배임과 횡령의 기록들이 빼곡히 적혀 있었습니다. 이 정도면 강 사장을 끌어내리는 것은 시간 문제입니다. 하지만 그를 끌어내린다고 해서 모든 것이 해결되지는 않습니다. 우리에게는 대학건설을 다시 일으켜 세울 명분이 필요합니다. 고 변호사의 말에 제가 조용히 입을 열었습니다. 명분은 내가 아니라 내 남편이 만들어줄 겁니다. 저는 고 변호사에게 남편이 남긴 낡은 경영 수첩을 건넸습니다. 그곳에는 대학건설의 초석이 되었던 남편의 경영 철학과 미래에 대한 청사진이 고스란히 담겨 있었습니다. 여기에 대학건설이 나아가야 할 길이 있습니다. 우리는 이 길을 다시 세상에 보여줄 겁니다. 며칠 뒤 긴급 주주총회가 소집되었습니다. 강민준 사장은 폭락한 주가를 방어하고 자신의 자리를 지키기 위해 대규모 해외 투자 유치라는 카드를 꺼내 들었습니다. 주주총회장은 기대와 불안감으로 술렁였습니다. 그리고 그 순간 주주총회장의 뒷문이 열리고 휠체어를 탄 제가 고 변호사와 윤상무의 부축을 받으며 천천히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모든 사람의 시선이 제게로 쏠렸습니다. 저 허름한 노파는 누구인가? 어째서 저런 자리에 나타났는가? 장내가 술렁이기 시작했습니다. 강민준 사장은 경호원들을 시켜 저를 밖으로 끌어내라고 소리쳤습니다. 바로 그때 고 변호사가 마이크를 잡고 나지막이 말했습니다. 지금부터 대학건설의 진짜 주인이 누구인지 보여드리겠습니다. 그의 말이 끝나기 무섭게 단상 위의 대형 스크린에 제 얼굴과 함께 박미애 지분율 42%라는 글자가 선명하게 떠올랐습니다. 장내는 물을 끼얹은 듯 조용해졌습니다. 강민준 사장의 얼굴은 사색이 되었습니다. 저는 휠체어에서 천천히 일어나 마이크 앞에 섰습니다. 그리고 저를 경멸과 의심의 눈초리로 쳐다보는 수많은 사람들을 향해 제 인생을 건 첫마디를 내뱉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저는 대학건설 창업주고 최상현 회장의 아내이자 이 회사의 최대 주주인 박미애입니다. 제 목소리가 마이크를 통해 장내에 울려 퍼지는 순간 주주총회장은 물을 끼얹은 듯 고요해졌습니다. 수백 명의 시선이 휠체어 옆에 위태롭게 서 있는 초라한 행색의 늙은 여자에게로 향했습니다. 의심, 경멸, 그리고 경악. 그들의 눈빛 속에서 온갖 감정이 소용돌이쳤습니다. 가장 먼저 정신을 차린 것은 단상에 서 있던 강민준 사장이었습니다. 그의 얼굴은 하얗게 질려 있었지만 애써 침착함을 가장하며 마이크를 잡았습니다. 어디서 들어온 정신 나간 노친네가 주주총회를 어지럽히고 있군. 경호원들 뭐하나. 당장 저 여자 끌어내. 그의 고함에 경호원들이 제게 다가오려는 순간 고강혁 변호사가 제 앞을 막아서며 나지막이 말했습니다. 감히 누가 대학건설의 주인이신 박미애 회장님께 손을 대는가. 동시에 단상 위 대형 스크린에는 제 이름과 주민등록번호 그리고 대학건설 지분 42% 보유라는 문구가 법무법인의 직인과 함께
선명하게 찍힌 문서가 떠올랐습니다. 장내는 다시 한번 술렁이기 시작했습니다. 진짠가 봐. 저 할머니가 진짜 주인이라고. 수군거리는 소리가 파도처럼 번져나갔습니다. 저는 천천히 단상을 향해 걸어갔습니다. 링거 바늘이 꽂힌 손등 위로 남편이 선물했던 낡은 옷가락지가 희미하게 빛나고 있었습니다. 강민준 사장, 자네 우리 양반 장례식 때 기억이 나는군. 구두 닦기라도 시켜달라며 내 바짓가랑이를 붙잡고 울던 때가 엊그제 같은데 아주 용이 됐어. 제 말에 강 사장의 얼굴이 파랗게 질렸습니다. 그의 부끄러운 과거를 아는 사람은 아무도 없었기 때문입니다. 무슨 헛소리를. 나는 당신 같은 사람 몰라. 모르겠지. 내가 지난 30년간 죽은 듯이 살았으니까. 내 남편이 피땀으로 일군 이 회사를 당신 같은 하이에나들에게 맡겨두고 시장 바닥에서 나무를 팔며 살았으니까. 저는 마이크 앞에 서서 저를 의심의 눈초리로 바라보는 주주들을 향해 말을 이어갔습니다. 여러분, 저는 오늘 제 남편이 남긴 이 회사를 되찾으러 온 것이 아닙니다. 잃어버린 대하의 정신을 바로 세우러 왔습니다. 건물은 튼튼하게, 사람은 귀하게. 이것이 제 남편의 유언이었습니다. 하지만 지금의 대하건설은 어떻습니까? 부실공사로 건물이 무너져도 하청업체 탓만 하고 성실한 직원들을 내쫓고 땅 투기에만 미쳐있는 회사가 되지 않았습니까? 제 외침에 주주들 사이에서 동요가 일기 시작했습니다. 특히 과거 제 남편과 함께 회사를 일궜던 원로 주주들의 얼굴이 굳어갔습니다. 그때 윤 상무가 앞으로 나서며 강민준 사장에게 서류 뭉치를 집어 던졌습니다. 강 사장, 이것이 자네가 지난 10년간 저지른 배임과 횡령의 증거다. 자네가 빼돌린 회사 돈으로 자네 처남과 동생들 명의로 사들인 차명 주식과 부동산 목록이다. 어디 한번 해명해 보시지. 스크린에는 즉시 윤 상무가 던진 장부의 내용들이 클로즈업되어 비춰졌습니다. 강 사장의 얼굴은 이제 하얗다 못해 잿빛으로 변했습니다. 거짓말이야. 저건 다 조작된 거야. 하지만 이미 대세는 기울었습니다. 저를 지지하는 원로 주주들과 현 경영진의 비리에 분노한 소액주주들의 목소리가 합쳐져 강 사장을 압박하기 시작했습니다. 긴급 동의안이 발의되었고 강민준 사장의 해임안과 직무정지 가처분 신청은 압도적인 표 차이로 가결되었습니다. 주주총회는 그렇게 한편의 막장 드라마처럼 끝이 났습니다. 저는 고 변호사의 부축을 받아 밖으로 나오며 저를 향해 터지는 수많은 카메라 플래시를 묵묵히 받아냈습니다. 그리고 그 인파 속에서 믿을 수 없다는 표정으로 저를 바라보는 아들 최진섭과 눈이 마주쳤습니다. 진섭은 자신이 투자한 회사의 주주총회에 참석했다가 이 모든 광경을 목격한 것이었습니다. 그의 옆에 선 며느리 김유라의 얼굴 역시 경악과 탐욕 그리고 알 수 없는 기대감으로 일그러져 있었습니다. 우리 엄마가 저 회사의 주인이라고? 그럼 우리도 이제 재벌? 저는 아들의 눈을 피하지 않고 차갑게 똑바로 쳐다보았습니다. 그리고는 아무 일 없었다는 듯 고 변호사가 열어주는 차에 몸을 실었습니다. 차가 떠나고 진섭은 그 자리에 망부석처럼 서서 중얼거렸습니다. 말도 안 돼. 우리 엄마가 대하건설 회장이라고? 그날 저녁 모든 뉴스는 제 이야기로 도배되었습니다. 30년 만에 나타난 신데렐라 할머니 시장 상인에서 재벌 총수로 대하건설의 진짜 주인 나타나다. 언론은 제 등장을 영웅의 귀환처럼 포장했지만 저는 그것이 얼마나 위험한 칼날 위를 걷는 것인지 잘 알고 있었습니다. 병실로 돌아온 제게 고 변호사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아드님은 어떻게 하실 생각이십니까? 그 아이는 제 발로 나를 찾아오게 만들어야지요. 그리고 스스로 증명해야 할 겁니다. 자신이 내 아들로서의 자격이 있는지 아니면 그저 내 재산을 탐하는 거머리에 불과한지를. 저는 제 낡은 휴대전화를 들어 딸 수진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수진아, 나다. 엄마, 뉴스 봤어. 그게 다 정말이야? 엄마가 회장님이었다니. 미안하다, 딸아. 너한테까지 모든 걸 숨겨서. 하지만 어쩔 수 없었어. 이제 엄마가 모든 걸 제자리로 돌려놓을 거야. 그러니 너는 아무 걱정 말고 내 자리에서 씩씩하게 살고 있으면 돼. 알았지? 딸과의 통화를 마치고 저는 고 변호사에게 다음 지시를 내렸습니다. 최진섭의 모든 자금줄을 막으세요. 그가 기댈 수 있는 곳은 오직 나 하나뿐이도록. 그 아이가 제 발로 무릎을 꿇고 이 병실 문을 열고 들어올 때까지 철저하게 고립시키세요. 고 변호사는 말없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의 눈빛은 제 명령을 수행할 준비가 되어 있다는 충성심으로 불타고 있었습니다. 창밖은 다시 어두워졌습니다. 저는 차가운 유리창에 비친 제 모습을 바라보았습니다. 낯선 정장을 입고 차가운 결심으로 가득 찬 눈빛을 한 늙은 여자. 문득 이런 내 모습을 남편이 본다면 뭐라고 할까? 잘했다고 칭찬할까? 아니면 너무 독하다고 혀를 찰까? 하지만 이내 고개를 저었습니다. 이제 와서 그런 생각은 사치일 뿐입니다. 판은 이미 시작되었고 저는 더 이상 물러설 수 없습니다. 제게 남은 시간은 얼마 없으니까요. 이제 내 차례다, 최진섭. 저는 어둠 속에서 나지막이 은조렸습니다. 아들을 향한 잔인한 시험의 막이 오르고 있었습니다. 최진섭의 세상은 무너져 내리고 있었습니다. 제 어머니가 대학건설의 진짜 주인이었다는 충격도 잠시, 그의 숨통을 조여오는 것은 당장의 현실이었습니다. 투자 실패로 인한 빚은 눈덩이처럼 불어났고 사채업자들은 아내 김유라에게까지 전화를 걸어 협박하기 시작했습니다. 마지막 남은 희망이었던 아파트는 가압류 딱지가 붙어오갈 데 없는 신세가 되었습니다. 은행과 카드사에서는 연일 독촉장이 날아왔고 지인들은 그의 전화를 피하기 시작했습니다. 며칠 만에 세상의 밑바닥으로 추락한 진섭은 결국 모든 것을 포기한 채 술에 절어 살았습니다. 그런 그에게 김유라가 악을 쓰며 마지막 발악을 했습니다. 이 멍청한 인간아, 지금 술이나 처먹고 있을 때야? 내 엄마가 재벌이라며, 그 대단한 대학건설 회장이라며, 당장 그 병실로 달려가서 무릎 꿇고 빌어도 시원찮을 판에 지금 뭐 하는 거야? 가면 뭐가 달라지는데? 그날 주주총회장에서 날 보던 엄마 눈빛 못 봤어? 그건 날 아들로 보는 눈빛이 아니었어. 벌레 보듯 하는 눈빛이었다고. 그러니까 가서 빌라고. 싹싹 빌고 잘못했다고 매달려서 돈을 받아내란 말이야. 이대로 길바닥에 나앉을 거야? 내가 당신 같은 찌질이랑 결혼한 줄 알아? 김유라는 진섭의 뺨을 후려치며 소리쳤습니다. 그 순간 진섭의 눈빛이 변했습니다. 그는 비틀거리며 자리에서 일어나 옷을 챙겨 입기 시작했습니다. 그래, 가자. 가서 만나자. 그리고 물어보자. 왜 나한테 이렇게까지 하는지. 내가 정말 당신 아들이 맞기는 한 건지. 그 시각 저는 VIP 병실에서 고 변호사로부터 모든 상황을 보고받고 있었습니다. 최진섭 씨는 현재 모든 금융 거래가 막힌 상태입니다. 아마 오늘 중으로 회장님을 찾아올 겁니다. 저는 말없이 창밖을 바라보았습니다. 아들이 걸어 들어올 병실 문. 그 문이 제게는 마치 지옥의 문처럼 느껴졌습니다. 문이 열리고 아들이 들어서는 순간 저는 더 이상 그의 어머니가 될 수 없음을 직감했습니다.
저는 이제 내 아들을 심판해야 할 재판관이 되어야만 했습니다. 얼마 후 병실 문이 조심스럽게 열리고 며칠 사이에 깡마른 몰골이 된 진섭이 들어왔습니다. 그의 눈은 핏발이 서 있었고 술과 절망에 절어 있었습니다. 그는 저를 발견하고는 그 자리에 털썩 무릎을 꿇었습니다. 어머니, 아니 회장님, 제가 다 잘못했습니다. 제가 죽을 죄를 졌습니다. 제발 저 좀 살려주세요. 그는 바닥에 머리를 찌우며 어린아이처럼 엉엉 울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제 마음은 조금도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저 눈물이 과연 진심일까? 아니면 그저 돈이 필요해서 하는 연극일까? 저는 차가운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나를 찾아온 이유가 뭐냐? 내가 내 어미라서냐? 아니면 대하건설 회장이라서냐? 어머니, 대답해라. 내가 지금 무릎 꿇고 있는 대상이 내 어미 박미애냐? 아니면 대하건설 회장 박미애냐? 제 서늘한 질문에 진섭은 고개를 들지 못했습니다. 그는 한참을 흐느끼다가 간신히 입을 열었습니다. 돈이 필요합니다. 이대로 가다간 저와 유라 길바닥에 나앉게 생겼습니다. 제발 한 번만 도와주십시오. 다시는 어머니 속 썩이는 일 없을 겁니다. 역시나 그의 눈물은 진심이 아니었습니다. 그의 무릎은 저를 향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저는 속으로 쓴웃음을 삼켰습니다. 좋다. 내가 원하는 대로 해주마. 하지만 세상에 공짜는 없는 법이다. 내가 내 아들로서 그리고 내 돈을 받을 자격이 있다는 것을 스스로 증명해 보여라. 저는 고 변호사에게 눈짓했습니다. 고 변호사는 서류 한 장을 진섭 앞에 던져주었습니다. 그것은 대하건설 군포공장 부지 개발 계획안이었습니다. 그게 뭐죠? 내가 해야 할 첫 번째 과제다. 군포공장은 수익성이 악화되어 폐쇄 절차를 밟을 예정이다. 너는 저 공장을 완벽하게 폐쇄하고 직원들을 모두 정리한 뒤 그 부지를 해외 데이터 센터 유치를 위해 매각하는 일을 총괄해라. 단 노조의 반발이나 언론의 잡음 없이 가장 조용하고 가장 완벽하게. 제 말에 진섭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어머니, 아무리 그래도 어떻게 사람들의 생계를 하루아침에 이건 아니지 않습니까? 제가 어떻게 얼굴도 모르는 분들께 그런 짓을. 내 아버지가 세운 회사다. 내가 책임져라. 내가 그들의 생계를 걱정하는 마음이 눈곱만큼이라도 있다면 합당한 보상과 예우로 그들을 설득할 수 있겠지. 하지만 내 머릿속에 돈 생각밖에 없다면 용역 깡패라도 동원해서 그들의 입을 막으려 할 테고. 안 그런가? 저는 그의 눈을 똑바로 쳐다보며 말했습니다. 선택은 내 몫이다. 수백 명의 인생을 짓밟고 내 돈을 받을지 아니면 일말의 양심을 지키고 길바닥에 나앉을지. 내가 결정해라. 내게 줄 시간은 보름이다. 진섭은 망연자실한 표정으로 저를 바라보았습니다. 그의 눈빛은 어떻게 어머니가 내게 이럴 수 있나라는 원망으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저는 그의 시선을 피하지 않고 차갑게 말을 이었습니다. 나가봐라. 그리고 다시 올 때는 빈손으로 오지 마라. 진섭은 비틀거리며 병실을 나갔습니다. 문이 닫히자 저는 참았던 숨을 몰아쉬었습니다. 옆에 서 있던 고 변호사가 걱정스러운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회장님, 너무 가혹한 처사가 아닙니까? 최진섭 씨는 회사 일에 대해 전혀. 알아요. 그래서 그 아이에게 맡긴 겁니다. 아무것도 모르는 백지 상태에서 그 아이가 가진 본성이 무엇인지 마지막으로 확인해 보고 싶어서요. 한편 직무가 정지된 강민준 전 대표는 자신의 사무실에서 분노에 차 소리치고 있었습니다. 박미의 시장 바닥에서 나물이나 팔던 늙은이가 감히 나를.
이대로 끝날 줄 알아? 좋아. 진흙탕 싸움을 원한다면 기꺼이 해드리지. 그 여자의 과거, 자식들 문제까지, 먼지 한 톨까지 다 털어서 세상에 까발려 주겠어. 그는 즉시 사람을 시켜 제 아들 최진섭의 뒷조사를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진섭이 현재 군포공장 폐쇄 문제로 골머리를 앓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강민준의 입가에 교활한 미소가 번졌습니다. 이거 재미있게 됐군. 아들을 시켜 더러운 일을 처리하게 한다? 세상에 이보다 더 좋은 먹잇감이 어디 있겠어. 박미애, 당신은 당신 아들 손에 스스로 무너지게 될 거야. 며칠 후 진섭은 군포 공장을 찾아갔습니다. 낡은 공장 정문에는 총파업 투쟁, 생존권을 보장하라 는 붉은 현수막이 걸려 있었습니다. 공장장과 노조위원장은 양복을 입은 진섭을 보자마자 멱살이라도 잡을 듯 달려들었습니다. 당신이 본사에서 온 사람이요? 당신들 마음대로 공장 문을 닫고 우리를 다 길바닥으로 내쫓겠다는 거요? 이 피도 눈물도 없는 인간들아. 수십 년간 한자리에서 일해온 노동자들의 분노 어린 외침에 진섭은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그의 손에는 차가운 권고사직 통보서가 들려 있었습니다. 밤이 깊었습니다. 저는 병실 창가에 서서 야경을 하염없이 바라보았습니다. 내 아들은 과연 어떤 선택을 했을까? 그의 마지막 양심을 믿어봐도 되는 걸까? 그때 고 변호사가 다급하게 병실로 들어왔습니다. 회장님, 큰일 났습니다. 군포 공장에서 최진섭 씨가 노조원들과 함께 농성을 시작했습니다. 저는 순간 숨을 쉴 수가 없었습니다. 내 아들이 내 명령을 거역하고 아버지의 사람들도 아닌 생면부지의 사람들과 함께 싸우기로 결심했단 말인가. 그리고 강민준 전 대표 측에서 이 사실을 언론에 제보했습니다. 대학건설 후계자, 어머니의 비정한 경영에 맞서 노동자 편에 서다. 라는 기사가 곧 나갈 모양입니다. 제 눈앞이 캄캄해졌습니다. 이것은 강민준의 함정이었습니다. 아들의 선의가 오히려 저를 비정한 경영자로 아들과 대립하는 늙은 폭군으로 만들어버릴 수 있는 최악의 시나리오였습니다. 제 복수는 이대로 끝나버리는 것일까요? 저는 비틀거리며 소파에 주저앉았습니다. 대학건설 후계자, 어머니의 비정한 경영에 맞서 노동자 편에 서다. TV 화면 가득 채워진 자극적인 헤드라인과 군포공장 정문 앞에서 노동자들과 함께 머리띠를 두르고 있는 아들의 모습을 보며 저는 차갑게 식어버렸던 심장이 다시 타들어가는 것 같은 고통을 느꼈습니다. 아들의 어설픈 정의감이 결국 제게 가장 날카로운 비수가 되어 돌아온 것이었습니다. 회장님, 당장 반박 기사를 내야 합니다. 이대로 두면 회장님께서는 아들까지 내치고 노동자를 탄압하는 비정한 경영주로 낙인 찍히게 됩니다. 고 변호사의 다급한 목소리에도 저는 아무런 대답을 할 수 없었습니다. 제 눈에는 저를 비정한 폭군으로 만들어버린 아들의 모습이 아니라 수많은 카메라 앞에서 어쩔 줄 몰라 하는 그의 불안한 눈빛만이 들어왔습니다. 저 아이는 지금 자신이 무슨 짓을 하고 있는지 알고나 있는 걸까요? 그때 제 병실 문이 거칠게 열리며 며느리 김유라가 들이닥쳤습니다. 그녀는 TV를 가리키며 제게 악을 썼습니다. 어머니, 이게 다 무슨 짓이에요? 진섭 씨한테 왜 저런 걸 시켜서 사람을 이 꼴로 만들어요? 우리 이제 어떡하라고요? 대학건설 후계자는커녕 이제 사회의 지탄을 받는 사람이 되게 생겼다고요. 저는 말없이 그녀를 바라보았습니다. 그녀의 눈에는 오직 돈과 명예에 대한 탐욕만이 가득했습니다. 남편의 아내나 시어머니의 건강 따위는 안중에도 없었습니다. 저는 나지막이 입을 열었습니다.
나가거라. 너는 더 이상 내 며느리도 우리 집안 사람도 아니다. 뭐라고요? 어머니, 지금 제정신이세요? 이혼 서류는 고 변호사를 통해 보내도록 하마. 위자료는 내가 그토록 원하던 돈으로 두둑하게 챙겨주지. 그러니 다시는 내 아들 앞에 그리고 내 앞에 나타나지 마라. 제 단호한 말에 김유라는 잠시 할 말을 잃은 듯 하더니 이내 다시 탐욕스러운 미소를 지었습니다. 좋아요. 어차피 저런 찌질한 남자 저도 신물났어요. 위자료 기대하고 있을게요, 어머니. 그녀가 경멸의 미소를 남기고 병실을 나가는 모습을 보며 저는 제 아들이 얼마나 어리석은 선택을 해왔는지 다시 한번 깨달았습니다. 곧이어 강민준 전 대표의 기자회견이 생중계되었습니다. 그는 눈물을 흘리며 제가 얼마나 비정하고 탐욕스러운 사람인지 심지어 제 아들마저 복수의 도구로 이용하고 있는지를 열변을 토하며 폭로했습니다. 여론은 순식간에 제게 등을 돌렸습니다. 대학건설의 주가는 다시 폭락하기 시작했고 저를 지지했던 주주들마저 동요하기 시작했습니다. 고 변호사는 제게 일단 한 걸음 물러서야 한다고 조언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제게는 물러설 시간도 이유도 없었습니다. 저는 고 변호사에게 마지막 지시를 내렸습니다. 내일 오전 10시 긴급 기자회견을 열어주십시오. 그리고 제 주치의도 함께 불러주시고요. 다음 날 기자회견장은 저를 비난하러 온 기자들로 인산인해를 이루었습니다. 수척해진 모습으로 휠체어에 앉아 단상에 오른 저를 향해 수많은 플래시가 무자비하게 터졌습니다. 저는 마이크 앞에 서서 담담하게 입을 열었습니다. 어제 제 아들이 저를 비정한 어미로 만들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오늘 이 자리에서 제 아들의 선택이 틀리지 않았음을 증명하고자 합니다. 장래가 술렁였습니다. 저는 말을 이어갔습니다. 대학건설은 군포 공장을 폐쇄하는 대신 그곳에 최첨단 친환경 건축자재 연구소를 건립할 것입니다. 기존 직원들의 고용은 100% 승계할 것이며 그들의 오랜 경험과 노하우는 대학건설의 새로운 미래를 여는 초석이 될 것입니다. 이것이 제 아들 최진섭과 제가 함께 내린 결론입니다. 제 폭탄 선언에 기자들은 믿을 수 없다는 표정으로 질문을 쏟아냈습니다. 그때 제 옆에 앉아있던 주치의가 마이크를 잡았습니다. 박미애 회장님은 현재 폐암 말기로 길어야 3개월의 시간이 남으셨습니다. 주치의의 한마디에 회견장은 물을 끼얹은 듯 조용해졌습니다. 저는 다시 마이크를 잡았습니다. 저는 제 남은 시간을 대학건설을 바로 세우는데 모두 쓸 것입니다. 그리고 대학건설의 경영은 창업주의 신고 최상현 회장님의 유지를 가장 잘 받들 수 있는 고강혁 대표와 윤 상무님을 중심으로 한 전문 경영인 위원회에 모두 위임하겠습니다. 제 아들 최진섭은 경영에 일절 참여하지 않을 것입니다. 제 말에 기자회견장은 다시 한번 충격에 휩싸였습니다. 아들에게 회사를 물려주지 않겠다는 선언이었기 때문입니다. 대신 저는 제가 가진 대학건설의 모든 지분과 사재를 출연하여 대하재단을 설립하고자 합니다. 이 재단은 우리 사회의 소외된 이웃과 평생을 헌신한 노동자들의 복지를 위해 쓰일 것입니다. 그리고 그 재단의 첫 번째 실무 책임자로 제 아들 최진섭을 임명합니다. 제 아들은 앞으로 가장 낮은 곳에서 평생을 봉사하며 자신의 과오를 씻고 진정한 사람의 가치를 배워나갈 것입니다. 저는 잠시 숨을 고르고 마지막 말을 이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제 남편의 회사를 좀먹던 진짜 암적인 존재들을 뿌리 뽑을 시간입니다. 저는 고 변호사에게 눈짓했습니다.
스크린에는 강민준 전 대표가 검찰 고위 간부와 은밀하게 만나 돈 봉투를 건네는 CCTV 영상이 재생되었습니다. 그가 저를 공격하기 위해 언론을 매수하고 여론을 조작했던 모든 증거들이었습니다. 이것은 그가 제 아들의 뒷조사를 하는 동안 고 변호사가 그의 뒤를 밟아 얻어낸 결정적인 증거였습니다. 모든 것이 끝났습니다. 강민준과 그 일당은 모두 구속되었고 여론은 다시 저와 제 아들의 편으로 돌아섰습니다. 그날 밤 저는 병실에서 조용히 짐을 정리하고 있었습니다. 그때 진섭이가 들어왔습니다. 그는 아무 말 없이 제 앞에 무릎을 꿇고 고개를 숙였습니다. 어머니, 제가 다 망칠 뻔했습니다. 죄송합니다. 저는 그의 어깨를 말없이 다독여 주었습니다. 아니다. 너는 내 아버지의 아들이 맞았다. 그걸로 됐다. 어머니 회사는 내 것이 아니다. 처음부터 내 것은 없었다. 이제 내가 가야 할 길은 저 높은 곳이 아니라 가장 낮은 곳이다. 그곳에서 평생을 속죄하며 살아라. 그것이 내가 내게 주는 마지막 유산이다. 할 수 있겠니? 진섭은 눈물을 흘리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저는 처음으로 아들을 보며 희미하게 미소 지었습니다. 며칠 후 저는 고 변호사와 함께 남편의 유골이 뿌려진 강가를 찾았습니다. 강물은 모든 것을 알고 있다는 듯 말없이 흐르고 있었습니다. 회장님, 이제 어디로 가실 생각이십니까? 저는 강물을 바라보며 대답했습니다. 가봐야지요. 내가 평생 그리워했던 내 집으로. 저는 시장 구석의 제 낡은 단칸방으로 돌아왔습니다. 그곳에는 제가 쓰던 낡은 재봉틀과 손때 묻은 그릇들이 그대로 저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저는 오랜만에 재봉틀 앞에 앉아 햇살 좋은 창가에서 바느질을 시작했습니다. 저는 제 남편을 만나 사랑에 빠졌고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을 두 아이를 낳았습니다. 비록 제 아들은 잠시 엇나갔지만 결국 제자리로 돌아왔습니다. 저는 제 손으로 비뚤어졌던 모든 것을 바로 세웠습니다. 이제 더 이상 여한이 없습니다. 창밖으로 시장 사람들의 활기찬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제 입가에 평화로운 미소가 번졌습니다. 저는 행복한 여자였습니다. 정말로 행복한 여자였습니다. 오늘 이야기는 배신이 한 사람의 인생을 어디까지 몰아갈 수 있는지, 그리고 진정한 용서와 책임이 어떻게 우리 모두를 구원하는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네 인생에는 후회되는 순간들이 있기 마련입니다. 아들 최진섭처럼 한순간의 탐욕으로 돌이킬 수 없는 잘못을 저질렀을 수도 있고, 어머니 박미애처럼 지독한 복수심에 사로잡혀 자신을 불태웠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중요한 것은 그 모든 것을 겪어낸 후 우리가 어떤 선택을 하느냐입니다. 과거의 잘못은 결코 지울 수 없지만 남은 미래를 어떻게 살아갈지는 온전히 우리의 손에 달려 있으니까요. 박미애 회장은 복수를 완성하는 대신 자신의 모든 것을 사회에 환원하고 아들에게는 평생에 걸친 속죄의 길을 열어주었습니다. 그것이 그녀가 선택한 최선의 용서이자 가장 무서운 복수였을지도 모릅니다. 어쩌면 여러분의 주변에도 진심으로 용서를 구하는 사람이 있을지도 모릅니다. 혹은 여러분 자신이 누군가를 용서해야만 하는 무거운 짐을 지고 있을 수도 있겠지요. 오늘 이 이야기가 여러분의 마음에 작은 파동을 일으켜 용서와 책임의 의미를 다시 한번 생각해 볼 수 있는 계기가 되었기를 바랍니다. 앞으로도 여러분의 가슴을 울리고 삶을 돌아보게 하는 깊이 있는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 여러분의 하루가 따뜻한 위로와 단단한 용기로 가득하기를 바랍니다. 채널 구독도 잊지 말고 꼭 부탁드립니다.